한스퀸 대한방 알라딘의 만물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책, 번역으로는 한스퀸 과학을 말하다 라는 책 강도 112강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111강에서는 빅뱅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 빅뱅이라는 우주 모형에 대한 과학적 설명은 우리가 들어도 잘 모릅니다. 알아들을 수는 있으나 실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100분의 1초 후까지도 예를 들자면 여기 나오는 대로 섭씨 1000억도의 밀도 뭐 이렇게 나오니까 깜깜해지는 거예요. 저게 뭐 숫자로만 우리가 알아듣지 실감은 안 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준 모형이 지금 생겼어요. 그 빅뱅이 표준 모형입니다. 빅뱅을 부정하는 학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 과학자들의 설명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수긍하긴 하지만 그 사태 자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우주에서 얼마나 작은 행성인지 아실 겁니다. 동해 바닷가에 있는 그 모래알의 하나 정도 될까요?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무한에 가까운 이 우주,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의 점, 여기 설명을 보니까 원시 태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폭발을 통해서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음, 지구에서 벌어지는 생명 현상에서 비슷한 걸 찾을 수 있어요. 지난 주일 요게 이제 업로드 될 때는 좀 이미 지나갔지만 지난 6월 13일에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와 시였습니다. 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맨드라미 시나 겨자씨, 뭐 아주 작은 씨앗,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씨앗이거든요. 우리 대구센터 교인이 채집해서 자기가 키운 것 중에 이렇게 모아서 관심 있는 신자들에게 좀 나눠준 겁니다. 내년 봄에 심어서 키워보라고요. 여기 여기 씨앗이에요. 정말 작아요. 하나가 1mm도 되지 않습니다. 0.5mm 될까? 이 씨앗을 심으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거의 빅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꽃이 피는 것을 비롯하여 우주 전체 현상은 그 빅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표준 모델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어, 좀
욕심 좀 덜 내고 사랑하고 참으면서 이 생명의 신비 안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요 지난 강독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듯이 별들의 먼지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무엇이 세계를 가장 깊은 곳에서 결속하는가? 3장입니다. 제1부의 3장. 1부의 일정은 실제의 수수께끼였고요. 실제, 리얼리티. 두 번째는 시초의 물리학, 안방. 그게 있었다, 시작이 있었다. 그건 아주 원시 태양이라고 불릴 작은 점이었다. 세 번째는 3장은 무엇이 세계를 가장 깊은 곳에서 결속하는가? 여기입니다. 빅뱅이 이렇게 우주를 가능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주가 지탱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닌 거죠. 즉 무엇이 이 세계를 이렇게 가능하게 했냐 하는 겁니다. 궁금하죠. 33쪽부터입니다. 물론 표준 모형도 모든 물음에 답을 주지는 못한다. 네, 표준 모형, 빅뱅 모형입니다. 빅뱅으로 세계가 시작됐다는 그 대답을 현 인류가 찾아내고 증명했습니다. 모든 대답을 주지는 못한다.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만 설명할 뿐이지 왜 그런지 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왜 물질의 분포가 그렇게 동질적이고 등방성을 지니는지, 왜 물질의 균등한 분포에서 은하계 같은 구조가 형성되는지 아직 해명되지 않았다. 언젠가는 해명되는 날이 올 수도 있죠. 어찌되었든 새로운 물리학은 20세기의 물리학이죠.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주의 시초를 경험적으로 놀랄 만큼 정확하게 기술하는데 극적으로 성공했다.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무엇이 세계를 가장 깊은 곳에서 결속하는가 라고 물었다. 현대 물리학을 몰라도 저런 통찰에서 나온 질문이 가능합니다. 오래전서부터 그런 질문은 계속했습니다. 세계를 직관하게 되면 다 놀라운 것들이거든요. 이 물음에 결정적으로 답하기 위해 많은 물리학자가 그처럼 고도의 지식 수준을 기반으로 실제 속을, 리얼리티예요, 더 깊이 파고들려고 애쓴다 한들 뭐 그리 놀랄 일인가? 당연하다는 얘기죠. 이 문장이 약간 매끄럽지는 않는데요. 실제 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건 당연하다 뜻입니다. 그 한 대표적인 인물로 하이젠베르크를 한스킹이 거론합니다. 양자 역학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슈레딩어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근데
자, 하이젠베르크가 거기 대표자 격입니다. 불확정성 론을 증명해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물리학은 이제 과학이 다 그런데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이렇게 딱딱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학이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거운 공을 위에서 떨어뜨리면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속도가 얼마나 나고 뭐 그런 것들이 계산이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양자의 세계에서는 그 계산에 대해서 없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이 텅 빈 공간에서가 아니라 빅뱅에서 생겨난 것임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시공간 연속체의 팽창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다 이렇게 시공간 연속체의 팽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더불어 비로소 물질이 응집되고 은하계와 별들이 생성될 수 있었다. 이 모든 사건을 결정한 것은 중력이다. 중력.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논리적으로 확장하여 중력과 전기 역학을 포괄하는 통일적 이론을 정립하려고 1920년부터 수십 년간 애썼지만 알려진 대로 실패했다. 통일적 이론, 모든 물리 현상을 통일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인 거죠. 물리학자라면 누구나 다 꿈꾸는 목표입니다. 통일적 이론을 만들어내면 모든 물리적인 현상이 설명되는 거죠. 애당초 그는 양자론과 소립자 물리학의 필요성, 특히 핵력과 같은 강력한 상호작용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실패했다. 저거는 사실은 성공하기 어려울 겁니다. 모르겠어요. 언젠가 저걸 밝힐 학자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제가 비전문가로서 그 책을 읽고 머리에 정리된 것에 따르면 저건 이제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그 비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어떤 논리가 있어야지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면 되냐? 질문이 가능하겠네요. 불확정성 이론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이 세계가 우리가 다 파악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거죠. 제가 다른 때 한번 이야기를 한 건데 잠깐 요 대목에서 필요한 것 같아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인가 어디에 과학 철학자 한국 사람이에요. 교포. 근데 그분 그 강의에서 들은 겁니다. 이 물리학을 비롯하여 자연과학이란 이 뭐냐를 도용처럼 설명을 해요.
반복되는군요. 내가 얼마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커다란 사각형 안에 검은색으로 다 칠해 있고 가운데 동그란 원이 있습니다. 거기만 밝아요. 그러니까 과학은 그걸 늘려가는 겁니다. 근데 과학이 늘어날수록 원 주위,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하고 흰 부분이 만나는 그 선이 더 늘어날 뿐이에요. 과학의 본질은 갈수록 모르는 게 늘어난다는 게 확인되는 것 뿐입니다. 그게 과학의 한계입니다. 뭐 아직까지 우리가 발전이 안 돼서 그렇지 더 과학이 발전하면 그 모든 거 다 해결할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긴 있겠죠. 근데 그런 학자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과학 철학과 신학에서는 더더욱 그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900년에 이미 베를린의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는 전자기 에너지가 일정한 불연속적 단위, 즉 다발이나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지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양자로만 방출되거나 흡수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뉴턴 이후의 물리학을 가장 크게 변화시킨 양자론은 이렇게 태어났다. 앞에서 얘기한 것이 머리에 남아서 또 그 생각이 나네요. 그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태평양 한가운데 어느 무인도에 있는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했더니 그 날갯짓이 이렇게 연속 작용을 일으켜서 우리 그 태평양 북쪽에 있는 동남아시아 극동 뭐 이런 쪽으로 태풍이 되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그 나비의 그 날갯짓이 어떤 작용을 일으켜서 그렇게 성까지 몰고 왔는지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이 세계가 비슷한 겁니다. 뉴턴 이후 물리학을 가장 크게 발전시킨 양자론은 이렇게 태어났다. 양자론이 없었다면 이 양자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단위의 입자를 가리켜서 양자라고 합니다. 원소 그 안에 있는 뭐 중성자, 양성자 그런 것들이죠. 그런 세계. 가장 작은 원소 단위, 원자 단위 그 세계를 가리켜서 양자라고 합니다. 양자론이 없었다면 그 양자의 세계는 그 다른 물리의 세계하고 완전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도저히 둘을 비교해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귀신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와 비슷한 일들이 양자의 세계에서는 일어납니다. 오늘날 핵에너지, 원자시계, 태양전지, 트랜지스터, 레이저 따위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양자가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건데 그게 어떤 기술적으로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플랑크의 생각을 비판했지만 1913년 덴마크의 물리학자 닐스 보어는 아주 유명한 사람, 음전기를 뗀 전자가 양전기를 뗀 원자의 주위를 선회하는 원자 모형으로 결정적 진보를 일으켰다. 양자론 얘기하는 거니까 쭉쭉 지나갑시다. 이거 일일이 다 확인하면서 이해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워요. 또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이미 알기 때문에 전문가도 아닌 제가 또 겁도 없이 설명하려고 하다가 혼란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좋게 10년이 지난 1925년에야
닐스 보어의 독일인 제자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저번에 과학 에세이를 제가 한두 권 읽었던 것 같은데 1901년 출생, 1976년 몰입니다. 한 70세 중반까지 사셨군요. 아, 뭐 이런 분들 돌아가신 거, 이제 나이 보통 60세 안 돼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하거든요. 보통 이제 70세에서 80세 이렇게 사신 분들도 계시고, 좀 아주 특이한 경우에는 더 조금 사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이런 나이들 보면, 음, 저도 거의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스트리아의 에르든 슈레딩어, 또 유명하죠. 이분이 조금 얼마나 샀나? 비슷하게 살았네요. 70세 중반까지 살았습니다. 각각 성숙한 양자론을 제시했고, 이를 막스 보른과 영국의 폴 디렉이 발전시켰다. 20세기 초반에 중반까지 활동하신 분들입니다. 양자역학은 원자와 분자 같은 미시 세계의 역학을 기술한다. 그래, 양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원자, 분자 이런 미시 세계에 대한 역학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이것은 양자, 쿼언트라는 단위로 나타나는 극미한 에너지량의 입자 특성과 파동 특성을 아우름으로써 입자설과 파동설을 모순 없이 결정할 수 있다. 결합할 수 있다. 네, 입자와 파동, 이건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의 본질을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 현실에서는 이건 뭐 확실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입자죠. 입자 덩어리죠. 굉장히 딱딱한 입자죠. 근데 양자로 들어가게 되면 입자가 아니라 파동으로 있는 겁니다. 양자, 그것도 입자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그 현상은 파동인 거죠. 네, 움직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로써 양자 물리학은 현대 화학과 분자 생물학의 토대가 되었다. 흔히 그렇듯이 새로운 지식은 새로운 무지를 동반한다. 이거 앞에 제가 도형처럼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 문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은 새로운 무지를 동반한다. 모르는 게 더 늘어나는 겁니다. 뭐 제가 긴 말 할 필요 없죠.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더 많은 부분들이 모른 채로 남아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양자 물리학은 하이젠베르크의 그 유명한 불확정성 원리에 지배된다. 이 불확정성 원리를 증명함으로써 하이젠베르크가 노벨 물리학상을 탔습니다. 이 양자 세계에서 불확정성 원리가 가장 핵심적인 거라서 양자 물리학을 이야기할 때 하이젠베르크가 거의 대표 기억으로 언급됩니다. 전자가 어디 있는지 위치는 알아도 이 원소, 원자 요 안에 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위치를 알아도 뭘 하는지는 모른다. 이게 또 갑자기 일로 나타나는지 몰라요. 아무리 정확히 측정하고 계산해도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는 없다. 예.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돌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로 옮기는 거를 측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과학자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A 지점에 있다가 B 지점으로 오는 게 어떤 방식으로 속도는 어떻고 어떤 상황에 주어졌을 때 그런 일이 나타나는지 알아야 그 실험도 하고 그걸 또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뭐 이용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인데, 그 입자의 위치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는 건 알아. 여기 가 있는 건 알아. 위치는 알아. 근데 움직이는 건 몰라. 측정이 불분명하고 부정확하기 때문이다. 기술이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면 다 알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물리적 확실성은 없다. 확률적 개연성만 존재할 뿐이다. 확률적 개연성. A 지점에서 B로 갈 확률이 몇 %냐? 이제 그거만 안다는 거죠. 이 자극적 발견의 결론은 이렇다. 중요한 겁니다. 어떤 대상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면, 이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측정할 수 없다면 그 미래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연이야말로 양자론과 필연적으로 결합되는 요소다. 아무리 더 정확한 관찰을 거듭해도 이 우연이라는 요소는 배제될 수 없다.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물리학자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계산할 수 있어야 그게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무리 관찰을 잘해도 우연하게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 부정될 수 없다고 하는 거를 알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 자연과학을 무시해서는 정말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전적으로 예속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도 한 부분으로서 이 세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그 안에서만 자기들이 확실한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범주를 넘어서면 하기 힘들죠. 그리고 잘못할 가능성도 많고요. 1905년 독창적인 광양자설로 사전 작업을 마쳤음에도 아인슈타인이 양자론의 고집스레 맞선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이 양자론 때문에 그 아인슈타인의 체면이 많이 구겨졌다고 합니다. 좀, 좀 불편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맞다는 쪽으로 점점 발전해 가니까 입장이 미묘한 거죠. 역시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편, 편견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양자론에 고집스럽게 맞선 것은 이건 과학적인 태도가 아니거든요. 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네요. 여기 13번 각주가 나오는데 책에는 있고 여러분들 그 화면에 나오는 텍스트에는 없습니다. 요 아인슈타인의 언급된 게 다음의 글에서 인용된 겁니다. 아인슈타인 브리프 안 막스 보른에게 보낸 편지 vom 14.12. 1936 1936년 12월 4일 의 편지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헤드비히 und 막스 보른, 브리프 벡셀. 1916년에서 1955년까지 아인슈타인하고 막스 보른하고 편지 교환이 있었던 거 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아인슈타인의 편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양자역학은 실로 인상적인 이론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소리는 나에게 이것이 진짜 야곱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진짜 야곱은 아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곱과 에서 그 아버지 축복을 받을 때 야곱이 형 아니야. 그 얘기인 그 아닌가? 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오죠. 야곱이 형을 이제 흉내내 갖고 대신 축복을 받는 이야기죠. 지금 그 상황이 그림처럼 저에게 떠오르지가 않네요. 이 성경에 나온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족장 설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눈속임한 거죠. 형에게 에서죠, 에서. 형이 에서 사냥꾼 역할을 많이 했고요. 에서가 형이니까 장제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가로채죠. 어머니 리브가하고 짜서 그렇게 흉계를 꾸몄습니다. 진짜 야곱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이론은 많은 것을 주지만 진짜 에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해야 되는데 야곱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좀 복잡하네. 무슨 말인지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양자론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 뜻입니다. 이 이론은 많은 것을 주지만 우리를 크신 어른의 신비에 가까이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크신 어른은 신이죠. 신의 신비, 우주의 신비에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나는 그분이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 의심지 않습니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연성, 그러니까 확률적 위에 나온 대로 개연성만 이 세계, 양자의 세계에서는 존재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은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앞뒤 딱딱딱딱 맞게 이렇게 하지 주사위를 던져서 우연한 방식으로 창조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렇게 문학적 수사로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많이 거론되는 표현입니다. 무사히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이 우연성, 불확정적, 확률적 개연성 이런 것에 대한 좀 반대를 이 말이 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